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이어서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됐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상승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과는 달리 비교적 야당이 유리한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ARS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2월 26일부터 나흘간, 그러니까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41.1%, 부정평가는 55.4%. 이제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지만 40%를 넘어 상승 추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에서 3.7%포인트, 그리고 서울에서는 1.8%포인트가 오르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8.5%포인트,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5.6%포인트, 광주, 전라에서는 3.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TK에서 내린 것이 조금 이채롭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조사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46.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9.1%. 두 정당 간의 격차는 8.6%포인트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바뀝니다. 그러니까 6.2%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이 3.1%, 새로운미래가 1.6%, 녹색정의당이 0.7%, 무당층은 4.2%였습니다. 이 ARS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아주 적은 비율로 나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분이 4일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식을 열었더군요. 김영주는 이틀 전 입당의 명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일 만난 한동훈 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려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입당을 제의를 했고 응낙을 했다. 이로써 이 국민의힘은 사선 현직 부의장을 영입을 한 정치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위야 어떻든 김영주가 민주당을 탈당하자 곧장 영입에 나선 명분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이 목적이라고 해도 적어도 당의 이념과 철학은 공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같은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방금까지 진보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있었고 거기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있는 인물인데 그분을 탈당을 하자마자 곧장 보수 정당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글쎄요, 과연 그 정도의 명분,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 이 정도의 명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김영주는 어떻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같은 항疫인플레 시대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신탁은행에서 농구 선수를 뛰었는데 한계에 이르니까 이제 창구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노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금융노조 활동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김영주는 DJ에 발탁이 되어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례대표 후순위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죠. 막상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갑에서 3선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4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에 올랐습니다.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에게 합의 20%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어제 MBC에서 이 공정한 잣대와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라는 의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다. 그 말을 하면서 김영주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김영주 의원은 이 생활정치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더군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영입한 진보좌파 정치인과 운동권 출신 인사를 생각했으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야 유능해지는 정당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원래 정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지만 한 이념은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같은 철학, 같은 이념을 가져야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그 뒤에 한 말입니다. 김 부의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지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동안 미뤄왔던 이 3대 개혁부터 해야만 합니다. 김영주는 노동부 장관 때도 이 최저임금 문제부터 아주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을 유연화시키려는 노동개혁에 앞장을 쓸까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청년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 국민의힘은 진보 좌파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 공천하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 상황에서 이 합리적 진보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오선 의원이죠. 이상민은 한노총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주도 금융노조 출신입니다. 삼인투 위원장 출신 함은경도 마포구리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계양갑에는 민변 출신 최훈식이 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비운동권 출신인 이재명은 바로 옆 선거구에 최훈식이 온 것이 꽤나 신경이 쓸 겁니다. 이외에도 영입된 좌파 인사들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총 한 8분, 9분 정도 있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이분이 또 어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4일 느닷없이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탈당 여부 등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당장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임종석은 2월 28일 기자회견 중에 중승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를 전략 공천할 결정을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에 촉구를 했죠. 말이 당에 촉구한 것이지 사실은 이재명에게 촉구를 한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3월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종석은 이재명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곧장 이낙연과 접촉했습니다. 이낙연 또 3일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이를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자신 대신에 임종석을 광주에 출마시키려 한다, 이런 말이 또 돌았습니다. 어쨌든 임종석이 컷오프되자 당시 세평은 이재명이 향후 당권과 대권 후보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임종석의 sak을 잘랐다,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과 만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임종석은 왜 태도를 180도 바꿔 민주당의 잔류를 결정한 것일까요? 그것도 이낙연 등에게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낙연 쪽에 있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을 하는 줄 안 사람이 그냥 당에 승복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종석이 3일 밤까지 이튿날인 4일엔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MBC에서 임종석을 변심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문재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아니고는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꿀 사람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왜 민주당 잔류를 택한 걸까요? 나는 그것이 이재명이 당대표 자리에서 낙마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표를 하면 이재명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당을 다시 장악할 사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야 지역구 공천이 거의 끝나가자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당은 현역 불패라는 말이 3, 4일 전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은 그보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텃밭인 영남권은 물론 지난 21대 때 참패한 수도권에서도 새 인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큰 차이로 낙선을 한 후보자가 다시 이번에도 공천을 받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은 9명인데 이 중에 정확히 60명은 이미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잡음이 크게 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당화, 사천, 밀실 공천 이런 말들이 민주당 주변에 흘러넘칩니다. 민주당 공천을 상징하는 단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입니다. 이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비명횡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자신은 공천이라고 하지만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천의 혐의가 짙은 그런 공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해서인지 언론은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 공천을 비난하더니 결국 친윤불패, 친명불패가 확인됐다. 글쎄요, 왜 친명불패 앞에 친윤불패는 왜 집어넣는 건가요?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는 한 석 늘었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한 석이 줄었습니다. 어제 현재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198곳을 확정한 여당은 3일 기준 지역구 9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명이, 60명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결과는 솔직히 말해 현역 불패, 친윤 불패입니다. 지역구 현역 중에서 현재 불출마가 8명, 그리고 공천 탈락이 7명이죠.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이 15명입니다. 핵심 친윤계 인사들은 전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진우, 이원모 두 비서관은 해운대갑과 용인갑에 배치가 됐습니다. 둘 다 거의 안심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김은혜는 분당 을을 차지했습니다. 당의 실세로 한때 윤핵관으로 불리던 이들도 이 장재훈만 제외하고 무난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윤계의 핵심 4인방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을 했던 장재훈만 바보가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권성동도 윤한홍도 단수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이철규는 상대방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친윤으로 불리는 의원 중에서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크도부된 의원도 없습니다. 친윤계 초선인 진주의 강민국 의원, 그리고 부산 남갑의 박수영, 강원 홍천 횡성 영월, 그리고 평창, 굉장히 큰 지역이죠. 이 지역의 유상범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보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했던 혁신안은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당시에 영남 물갈이부터 얘기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은 험지 출마를 하고 혹은 불출마를 하라. 그리고 영남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들은 험지 출마를 해라. 수도권에 나가라.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남의 3선 이상 중진 16명 중에 11명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임병헌, 김병욱 등 영남 초선 6명만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원래 영남의 물갈이를 살펴보면 초선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재선이 좀 있고 3선 이상은 거의 물갈이가 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 경륜이 쌓이면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정반대로 보수투파 TK 25곳에서 절반이 넘는 현역 의원 13명이 이미 재공천을 받았습니다. 남은 공천심사에서 TK 의원 전원이 탈락을 해도 4년 전 총선 TK 현역 생존율인 40%보다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0%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3일까지 176곳의 후보를 확정을 했죠. 근데 단수 공천한 현역 62명 중에 40명이 친명계였습니다. 친명계가 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 지도부 25명 중에 20명이 경선 없이 공천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후보 자격의 기준이 된 이재명은 놀랍게도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는 중랑갑의 서인교, 그리고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 그리고 동대문을의 장경태, 마포을의 정식래 등 아주 핵심 친민계 모두 경선 없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준호와 그리고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영진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사무총장 조정식은 물론 사무부총장 두 사람, 김병기, 김윤덕과 그리고 전략공간위원장이죠. 안규백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명계 지도부인 광진을의 고민정, 그리고 원내대표인 서초을의 홍익표도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원내대표 홍익표는 자신의 지역구, 그 문제의 성동갑을 비워주고 스스로 흠지인 서초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이번에 과연 먹힐까요?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이 전북기산의 한병도도 무사히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까지 이낙연계였던 이계우 정책위 의장, 이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그리고 장성에서 2월 25일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재심 요구가 빗발쳤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시 3인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친문, 친노 등 비민계에서는 모두 17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친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강요였던 이인영, 한정예, 진수미입니다. 그 외에 청와대 출신 윤건영과 부산의 친노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정폭이 되자 이재명은 4일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 공천 대란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재명의 비유가 가히 문학적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국민의힘의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이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한다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서 분신 시도를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서건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 발생하면 내홍과 갈등이라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는 당사 앞이 어떨지 걱정이 돼서 이를 절대 가봤다. 얘기를 들어버리고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다. 참 정말 대단히 자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사 앞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가 봤던가요?
연일 항의와 탈당이 벌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임종석과 홍영표가 토하는 분노의 참말도, 그리고 서른과 이수진이 내지르는 한미천 말도 이재명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항의가 없지 않지만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다. 참 지켜보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은요,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후어의 말입니다. 후어가 아시죠? 얼굴이 두꺼운, 정치를 하려면 필요한 두꺼운 얼굴, 후어, 그 후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섞는 소리는 외면한다. 물 흐르는 소리는 민주당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공천이 만드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 썩은 물은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후한무치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이때도 또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들을 두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양질의 후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현인들은 거울을 왜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 가짜들은 왜 거울을 보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진면목을 감추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 44%에 가까운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친명입니다. 경선 대상 의원은 전해숙, 유원식, 유기용, 그리고 남인순, 박광원, 김경협, 그리고 김상희, 전해철, 이하경, 윤우덕, 도종환 등 11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언론이 비명계로 분류합니다. 아니, 비명계입니다. 자, 어제 또 참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이 전남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을 여성 전략특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성 전략특구. 그렇다면 여성 후보만 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그 지역의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을 해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공천했습니다. 왜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했을까요? 그 원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현역 서동용은 결국 컷오프 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지역을 여성 특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향엽이 누구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수행 일정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수행 일정을 담당한 것이지 사실은 비서처럼, 수행 비서처럼 수발을 뗀 겁니다. 그때 김혜경의 수발을 뗀 게 이번 공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향엽의 공천을 지난 1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한 뒤에 자정이 넘은 2일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명계 홍영표와 임종석의 탈락을 확정을 한 바로 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야 회의는 정치 생명을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무소불위의 회의였던 셈입니다. 권향엽은 4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경선에 나섰는데 바로 서동용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경선도 하지 않고 서동용 컷오프, 권향엽 단수 공천 그런 결정을 심야 최고위에서 내린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조차
참신한 새 인물도 아닌데 뜬금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KBS 광주방송이 실시했던 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수동용이 40%, 그리고 권양립이 뚝 떨어져서 14%였습니다. 수동용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봉투 같은 비리 수사 재판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를 컷오프시키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동용이 한 말입니다. 권양립이 대선 때 김혜경 수행비서를 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좌파들을 보면서 그 대부분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만난 좌파 중엔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 이 시장의 실패를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절대적 빈곤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좌파인데 말입니다. 빈곤의 영속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복지제도를 이렇게 방치를 했겠죠.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들이 다시 4년 동안 이 나라 의회에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